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애인이랑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성격 검사를 한번 해드리죠. 자, 손가락을 붙이지 말고 벌려서 한번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오죠. 항상 상대방과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를 바꿔보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채워주실 지식 강연자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 이분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뇌가 탈탈 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잠재력을 깨워주시고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해주신다고 그런 분이시랍니다. 자, 이분 정말 생활 밀착형 심리학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김경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기로. 자, 오늘 찐 부부의 세계. 오늘 뭐 주제 강연 제목이랄까요? 뭐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뭐 네. 모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소통 문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해야 네. 좋을지, 그리고 한국 문화의 또 독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네.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 중에 혹은 연애를 해보신 분 중에 나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다, 나 애인이랑 한 번도 안 싸워봤다, 손 드실 필요 없죠. 이런 분 안 계시니까. 안 여쭤봐도 되잖아요. 예. 부부싸움은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하세요, 그냥? 한 달에요? 예, 그냥 티격태격 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하루에? 아, 그럼 1년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티격태격, 기분이 언짢어, 요럴 정도의 싸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끔 티격태격 하시는데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죠. 예. 건강한 거죠. 예. 제가 결혼 10년 차 딱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전을 했어요. 네. 예, 정기전을 했어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만 더 하시면 돼요, 그렇게. 2년만 더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제가 21년째인데 11년 동안은 덜 싸웠어요. 훨씬 덜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가 바로 뭐냐면 그 저랑 같이 살아주시는 그 여자분이 자기 친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저 인간이랑 10년을 살아봤는데 인간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성격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라는 걸 인정하는 서로가 거구나. 인정하기 시작해요. 인정하는 거구나. 10년이 걸리네. 이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의 성격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꿔서도 안 되며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게 되면 그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의외로 사소한 기술을 서로 구사할 때 하기 시작하고 그 기술을 서로 배우려고 할 때입니다. 자, 성격 검사를 한번 해드리죠. 어떻게? 갑자기. 아니 좋았다. 아니 좋았다. 아니 처음에 약간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했다가 지금 털릴까봐 지금. 자, 왼손 들어주세요. 왼손. 네, 그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내 성격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 손금 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손금 봐드리면 저 심리학자 아니죠. 네, 저 수서상, 족상, 관상 아무것도 볼 줄 모릅니다. 자, 손가락을 붙이지 말고 벌려서 한번 보셔야 돼요. 벌려서 보시고 엄지 옆에 있는 2번과 새끼 옆에 있는 4번 길이를 한번 봐주세요. 네. 자, 2번과 4번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4번이 좀 길어요. 4번이 더 길어요. 얘가 긴 거예요? 길어요. 4번이 약간. 아니, 거의 비슷한데 2번이 좀 더 길어요. 2번, 2번. 전 4번이 긴 거고. 4번이 긴 거예요. 아. 네. 자, 이제 성격 검사는 끝났어요. 결과를 말씀드리죠. 나 2번 길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2번. 난 2번이 좀 더 긴 것 같아. 네, 손 들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나 4번 길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4번. 4번. 이분들 잘 봐주세요. 불길하다. 이분들 잘 봐주세요. 이 4번 손가락 길다고 손 드신 여성분들은 현재 자기의 생물학적 성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뇌는 남성인 분들이에요. 뇌는 남성인 분들. 네. 여기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로 가셔서 축구 선수 하시면 더 큰 성공을 거두실 분들이에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축구 선수들의 손가락을 측정한 연구도 있어요. 그랬더니요? 네. 공격수로 갈수록 4번이 길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4번 손가락 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승부사적인 기질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결정을 주저하지 않고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맞죠? 더 큰 불안에 휩싸이고 계신 2번 손가락 긴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2번. 네. 아, 이거 결국은 뻔한데. 아, 결국은 뻔한데. 이거 지금 이 두 분이 바로 자기의 생물학적 성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뇌가 여성인 분들입니다. 진짜 삐졌어, 진짜. 진짜. 2번 손가락 긴 분들이 남녀 공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애착, 공감, 소통 능력이 높아요. 네, 그래서 2번 손가락 긴 분들이 인문학자나 예술가들이 많이 나와요. 네, 남녀 공이. 그런데 4번 손가락 긴 사람들은 투자회사, 증권회사 혹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결정을 세게 내리는 사람들, 운동선수들이 많죠. 왜? 이쪽이 애착, 공감, 소통형이고 이쪽이 결정 내리고 추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왜 굉장히 정확한 성격 검사가 됐고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주제가 됐느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10달 동안 어머니 품 안에 10달 동안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예요. 2번 손가락을 통해서. 그 호르몬이 바로 애착과 공감과 소통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에스트로겐입니다. 근데 4번 손가락, 이걸 통해서 또 내 어머니가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신 물질이 있죠. 그게 그 유명한 TST라고 하는 약어로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예. 타고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하지만 중요한 결론 하나가 나오죠. 성격의 상당 부분은 결정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죠. 예. 성격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타고나는 겁니다. 성격은 그래서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그분의 손가락을 보셔야 됩니다. 나랑 같이 사는 그 인간의 손가락을 보셔야 돼요. 그 인간의 그 인간. 손가락을. 손가락을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아니, 손가락을 좀 줄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큰일 났네. 타임머신을 타는 게 더 낫죠. 그런데 성격은 안 맞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하다. 한결 편하네, 마음이. 다행이네요. 다 안 맞는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이것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바꾸기 너무너무 힘들죠. 성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성품은 뭐냐? 이 성격에다가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화법, 기술, 센스, 협동하고 공존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내성적이었죠? 네. 처음 만난 사람이랑 얘기도 잘 못하셨죠? 근데 지금은 처음 만난 사람이랑 2시간도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복 중에서 상당 부분이 결정나는데 이건 뭐야?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뀐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내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거죠. 예. 아, 성품이 바뀐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인 성향인 성격을 먼저 존중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위에 뭐가 얹어졌는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을 먼저 보시면 이제 소통의 비밀은 보여요. 네. 아, 재밌다. 자, 이제 한번 오늘의 메인 슬라이드. 자, 첫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장을. 이제 본격적이에요, 이제? 이제 본격적이에요? 남의 손가락 다 재고 지금. 나온다. 자, 옆에 있는 게 펜더곰이죠? 그냥 곰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원숭이, 그 다음에 바나나가 있어요. 곰과 바나나를 둘 중에 하나를 가운데는 원숭이랑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곰과 원숭이를 묶는다. 두 번째 방법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다죠. 자, 곰과 원숭이를 묶겠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두 분, 네, 세 분. 나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 손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세대에서 세대 차이도 없어요. 모든 세대에서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요. 물론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저 경향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이거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원숭이 동물, 곰 동물, 바나나 식물이야. 서양에서는 95%가 아니라 99% 원숭이와 곰을 묶는단 말이야. 동물이니까 동물과 식물을 어떻게 묶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왜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셨나요? 라고 했더니 다들 이러시죠.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련성을 보는 거예요. 사전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게 한국 사람의 되게 독특한 특징이고,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관찰되는 신기한 현상인데요. 자, 가운데 사람이 웃고 있어요. 주위 5사람은 다 무표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어봐요.
가운데 사람 어떤 거 같냐고.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네요. 웃고 있잖아요. 좋은 일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초등학생도 이런 대답 안 합니다. 초등학생도 가운데 사람 어떤 상태인가요? 라고 하면 개념이 없어요. 애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사람 주위에 맥락이 웃을 맥락이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일단 한국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관계주의적 성향은 강합니다. 관계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딱 티가 나요. 전 세계에서 제일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를 안 합니다. 자기 관계를 소개하죠? 네.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모양처럼. 삼남이녀 중 셋째를 태어났고 중학교 때 반장 2번, 고등학교 때 부반장 1번, 뭐 우리 회사에서 뭐 우리 동아리에서 뭐 우리 아파트에서 뭐 우리 부녀에서 뭐 이거 우리 얘기를 한 20개 정도 얘기하면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놀랍게도 나에게 관계주의적인 칭찬을 하기를 원해요. 나의 관계도 존중하는 칭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참으로 재미있는 실험들이 많은데 한 30분짜리 미니 드라마를 하나 구성을 해요. 이 드라마에 딱 2사람 나옵니다. 2사람이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너는 이렇게 잘못을 했고 이런 게 문제다. 며느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건 다 이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막 30분 동안 설전을 벌이는 외국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사람이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느냐. 그럼 딱 2파로 나뉩니다. 시어머니 잘못이 크다가 50%, 그다음에 며느리 잘못이 크다가 50% 나눠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물어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등장도 안 했는데 아, 왜?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어. 네. 있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외국 학생들이 이런 아니 그러니까 걔가 누구냐고. 아니 지금 2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보기에도 없는데. 네, 보기에도 없어요. 보기에도 없는데. 아니 걔가 누구냐고. 우린 다 알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인간 때문이라는 걸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식의 이 자리에 없는 제3의 요인에 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칭찬도 이렇게 그 3의 요인을 거론을 하시고 인용을 하시면서 칭찬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칭찬의 효과나 아니면 자기 마음은 정말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도 본전도 못 찾는 분들이 하는 칭찬이 있어요. 그걸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 관계는 무시하는 칭찬을 하셔서 그래요. 그 사람 관계는 무시하는 칭찬 이런 겁니다. 이 친구 말이야.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을 너무 잘해줬어. 그 세대 전체를 다 바보 만든 칭찬이에요. 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칭찬을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야,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만. 내가 널 찾았어. 한 끗 차인데. 이러면 이 신입사원은 우리 부장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장점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겠지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죠. 제가 이걸 너무너무 잘하시는 지휘관 한 분을 군대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대대장님이 소대장, 말단 소대장을 칭찬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중대장님을 꼭 인용을 합니다. 김소희, 네, 소희 김교희 이러면 자네 중대장은 굉장히 눈이 좋구만. 그러면 소희가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대장님 딱 이러면 거기서부터 본론이 나와요. 아니 자네 중대장이 김소희 자네가 굉장히 부대 근무에 성실하고 지휘를 잘한다고 아주 칭찬을 제대로 하던데 니네 중대장 눈이 되게 좋은데 정확한 판단을 했어 하고 가버려요. 감사합니다. 인격이다.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또 많은 경우 이렇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내 남편이 섭섭하다가도 시부모와 나 사이에서 내 편 들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때가 있대잖아요. 네. 이건 제 친구 얘기인데 항상 이러면 자기 얘기를 하고 본인 얘기를. 아니, 감안해서 들을게요. 아니 잠깐만. 그냥 친구라고 하세요, 편하게. 친구 얘기라고 치고. 무서운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자기 부모 흉을 보는 걸 자기 아내가 너무 재밌게 듣고 있더래요.
자기 부모의 힘을,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섭섭했던 거, 자기 부모님 때문에 자기 힘들었던 거. 보통은 남자들이 그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죠. 맞아, 맞아. 네. 네. 근데 나 진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진짜 못 살아, 진짜. 아유 정말, 아유 내가 정말 오랫동안 버텼다.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버텨야지. 어떡하겠어? 이러고 얘기를 하면 옆에서 스으트 하면서 사과 깎아주더래요. 정말. 야 이거 아주 우리 집 얘기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내 편을 들 때 또 천군만마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기술을 구사하는 건 속이는 게 아니라 예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요. 예. 한국 사람이 왜 복잡한 성격이고 복잡한 성격을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꼬여 있다죠. 꼬여 있죠. 꼬여 있다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꼬여 있나? 실제로 외국 연구자들의 눈으로 봐도 한국 사람들은 좀 꼬여 있어요. 꼬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낙천성이 떨어져요. 낙천적이질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혹은 1년에 토탈 받는 스트레스 양이 제일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낙천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 거의 안 받고 슬픈 일이 일어나도 쉽게 털고 일어나며 시험 전날에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뇌를 타고나는 겁니다. 이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이다. 아예 생물학적으로 이것도 결정된 거예요. 아예 손가락처럼. 우리 뇌에서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이 아난다마이드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이에요. 이게 많이 나오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난다마이드가 나오는 생산량이 전 세계 1등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낙천적인 나라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예요. 고순위가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적게 가져도 쉽게 행복해지는 이분들은 우리는 하루에 16시간 심지어 18시간을 아둥바둥 일하면서 많은 돈을 받아야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분들은 하루에 서너 시간만 일한 그 적은 급여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져야 내 옆에 있는 아프리카 친구만큼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뭐 통계 같은 학술 자료도 그렇지만 외국 심리학자들이 저의 친한 외국 심리학자들이 사석에서는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전 세계에서 놀 때도 부지런한 인간들은 너희들밖에 없다. 규모 있게 놀잖아. 열심히 놀아요. 몇 차까지 막 이렇게. 그나마 일본, 중국, 대만은 일할 때는 너희들이랑 비슷한데 놀 때도 부지런한 건 너희 한국밖에 없어. 막 이래요. 일관성이 있네 우리.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살고 놀 때도 부지런하고 잠도 안 자죠. 전 세계에서 잠 가지고 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너 잠이 오냐 지금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 잠도 안 자. OECD 국가 중에 제일 안 자. 제일 안 자요. 뭐 이렇게 앉아? 예전에 그 유럽 심리학자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니네 한국 사람들 우리 유럽에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래요. 행동은 근로자래요. 복장만 관광객. 행동 근로자. 남의 나라에 놀러 간 너희들은 왜 도대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냐?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시구나. 볼 게 많아, 볼 게 너무 많아. 예. 심지어 일주일 평균 렌트카 운행 거리가 3,000km 이상이에요. 서울 부산이 435km인데. 조식도 못 먹어. 근데 그치? 과일 들고 차에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렌트카 키를 받을 때 딱 이렇게 받으면 비장하게 받으면 다 한국 사람이래요. 근데 다 갈 거야, 씨.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에 굉장히 민감해요.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결국은 뭐냐면 언제죠, 언제. 그래서 우리가 기사문을 작성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런 게 이제 육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하 원칙 중에 하나는 언제를 하나만 갈아 끼워보세요. 다른 거는. 그것만 살짝 바꿔줘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아이가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다 이럽니다. 너 언제 공부할 거야? 네.
그쵸? 그럼 아이들은 100% 이럽니다. 언젠가 하겠지 엄마. 귀찮게 좀 하지 마. 아 몰라 짜증나 이러는데 갑자기 아이한테 이 언제를 바꿔서 야 오늘 너 어디서 공부할 거야? 딱 이러면 어디서? 아이가 갑자기 그러게 이게 뭐야? 그러게 어서 할까 엄마? 뭐 저기 북카페에서 할까? 아니 오늘 뭐 도서관 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서? 예, 수많은 언제를 단어가 어디서로 바꾸니까. 욱했던 게 이렇게 쓱 예, 내려가네요. 갑자기 그리고 허를 훅 찔렸어요. 네네. 허를 훅 찔려서 어디서 공부할까 엄마? 이러면서 갑자기 공부를 위치의 문제로 바꿔버리면서 화제가 바뀌고 말 시키지 말라던 아이가 그래서 엄마 어디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자 그러면 여행도요. 어디로 갈까?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건 여행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행 가다 싸워요. 맞아. 근데 여행지 도착하면 이미 다 빈정상해가지고 예, 힘들어가지고 내리면서 화가 나 있어.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가장 가끔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동선을 달리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이야? 왜 굳이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같이 가시면서 그 여행지까지도 꼭 같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지가 다 달라요. 같은 곳을 가는데. 와 되게 재밌다. 예.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김 교수 정말 이번에 굉장히 색다른 느낌의 여행이었어. 더 중요한 건 싸울 수가 없었어. 왜? 나는 무궁화호 타고 갔거든. 근데 우리 마나님은 KTX 타고 갔어. 딸 둘은 고속버스 타고 갔대요. 그런데 같은 자동차 타고 갔으면 혹은 같은 열차 타고 갔으면 거기서부터 내내 싸웠을 우리가 가는 내내 다른 가족들이 잘 가고 있을지 궁금해지더래요. 예, 예. 아 신선하다. 신선한 발상이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과 갈등이 일어나면 그 육하원칙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재미있는 해결 방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육하 원칙에 의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관계주의적인 것에도 해결이 안 되면 물리적으로 이제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시면 돼요. 제가 군대에서 복학한 학생들 이제 조금 이제 팔도 욕을 좀 섭렵한 학생들이 왔을 때 복학생들 딱 앉혀놓고 제가 여기다 막 거친 욕설을 써놔요. 칠판에다가. 그리고 이걸 읽어야 되는 실험이야 라고 하면 애들이 제가 오늘 교수님 실험을 전폭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야 5초 만에 한 글자씩 읽어야 돼. 혹은 3초 만에 한 글자씩 읽어야 돼. 이러면 얘네들이 아이 뭐 천천히 하면 더 좋죠? 이러고 했는데 한 문장 이상을 못 읽어요, 아이들이. 예, 이, 개까지 하다가 애들이 저 나갈래요. 나갈래요. 맛이 안 나는구나. 네. 인간의 모든 거친 행동과 폭력은 속도와 결부되죠. 하는 본능. 그러니까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는 속도만 느리게 하시면 돼요. 속도만. 물론 이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래도 맨날 더 싸워요. 그렇죠? 이래도 싸울 때가 있죠. 화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건 상대방도 나한테 그 화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건 체력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체력적으로 지쳐있던 것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하나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싸운다는 건 화낸다는 거거든요. 화나는 거죠. 그런데 터져오르는 화를 참아낼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 이제 나와서 더 이상 정말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화가 이제 나와서 더 이상 정말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그 자리를 뜨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망가셔야 돼요. 최소한 3분 이상. 저도 제 아내랑 싸우다가 진짜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럼 제가 딱 하면 하고 도망가요. 집 밖으로. 우리 화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든 도망가 있으면 뭐가 떨어져요? 심박력, 호흡이 떨어지죠. 호흡이 평상시도 돌아오잖아요. 네. 그 화의 강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심박수가 떨어져서. 예. 인간의 마음은 철저히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 지금 마음의 문제잖아요. 근데 몸이 아픈 거라고 보셔야 돼요. 칼에 찔리거나 뼈가 부러져서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엔테리어 싱귤레이트라고 우리말로 전측 대상회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관자놀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동을 하면 우리는 무릎이든 어깨든 허리든 어디든 그게 뼈든 살이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통제는 다 여기 진정시키는 거예요. 다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몸 다쳐서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진통제 드시면 효과 있느냐? 효과가 있는 연구들이 상당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건데 진통제를 먹으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저 사람이랑 크게 싸웠고 모함을 받아서 너무 억울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데도 진통제를 복용했는데 그게 덜 힘들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연구가 있더라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약을 돼요. 사야 돼가지고. 네, 안 돼. 네, 제가 약을 사야 돼요. 여기서 방송이 끝나면 제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끝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가족이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몸에 뼈에 살에 큰 상해를 입은 사람이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몸을 돌봐주시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3가지죠. 잘 먹고 잘 풀고 잘 자는 거. 오랜만에 장 좀 봐야겠네요.